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 명작 읽기 6주차 공부를 합시다. 6주는 카프카 소설, 소송을 읽도록 하죠. 1차, 2차 나누어서. 카프카 장편 소설은 많이, 카프카 소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료주의가 지휘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개인이 겪는 어떤 무력감, 이렇게 이 소설의 어떤 주제의식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써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지는 어,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문학동네에서 번역한 책의 표지를 그냥 빌려와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전 명작 읽기 6주차 카프카의 소송. 5주차에는 카프카 소설 변신을 읽었죠. 예. 자, 봅시다. 카프카는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여유는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맏아들이었는데, 아버지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카프카는 좀 감성적이고 섬세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 좀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하, 지금은 체코슬라바키아라고 하죠. 나라 이름이 그러죠. 그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프라하에서는 대부분 체코를 사용하는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당시 부유층들의 자녀들처럼 독일어 교육 중심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나 프라하에서 직장을 다녔고, 그런데 작가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하면서 꾸준히 창작을 이어나갔던 그런 작가입니다. 예. 자, 변신. 지난 5주차에 읽었던 변신을 제외한 카프카 장편 소설들이 그 대체로 미완성 작품으로 끝났던 모양입니다. 좀 일찍 그 세상을 떴어요. 1917년에. 그러니까 폐결핵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고 1924년에 세상을 떴으니까 만 60세가 좀 되지 못한 때, 그렇죠? 60이 아니라 어디 봅시다. 40? 예, 그렇군요. 한 40년 정도, 예,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예. 자, 소송은, 장편 소설인데요. 읽기가, 카프카 소설들이, 읽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도. 일단, 그, 이제, 은행원인데, 요제프 K, 그냥 K라고 보통 합니다. 요제프 K는, 30번째 생일날 아침에 그가 거주하던 하숙집에 그 자기 침실에서, 사내 두 사람에게 아무런 영문도 없이 체포됩니다. 음, 줄거리를 지금 간략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체포될 때 우리가 보면
영화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여튼 체포하러 오면 영장을 제시하죠. 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래서 또 미란다 원칙이라고 이렇게 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그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대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을 때 법정에서 그 체포가 이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신 구속에 있어서 엄격하게 이제 심사하고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프카 소설은 20세기 초에 출판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다른 자료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사법 체계는 그 당시에 다른 유럽과 비교해서도 조금 이렇게 미흡한 걸로 나옵니다. 예. 어쨌든 체포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K 자신 역시 알 길이 없지요. 근데 체포되긴 했지만 행동의 자유는 또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니던 그 직장의 은행도 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또 출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런 까닭에 K는 그 체포를 그다지 왜냐면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단 말. 체포는 됐고 이제 재판은 받겠지만 어, 특별하게 행동에 어떤 구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첫 심리 날짜를 통보받아서 이제 그러면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을 하는 장소가 뭐 어떤 가정집입니다. 아주 미로를 거쳐서 판사도 배심원도 심리 과정도 뭔가 굉장히 석연찮은 이게 무슨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런 재판일 것인가 의심이 갈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 근데 이렇게 소송은 금방 끝날 듯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프 K는 결국 변호사를 구하죠. 그런데 변호사는 또 좀 기다려라는 말만 할 뿐 청원서 한 장 제대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K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여러 궁리를 하죠. 그러나 어디서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 무슨 이유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재판은 또 언제 끝나는지. 지금 이 요제프 K는 엄청 황당하고 갑갑한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몇 년 동안 소송에 매달려 있지만 이 소송은 즉 재판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요제프 K도 결국은 다른 그 소송 당사자들처럼 무력해지고 불안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 요제프 K의 죄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죄죠. 원과 피고 사이에 또 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당신은 체포됐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것만 뭐 그 밝혀져 있는 그야말로 주장된 죄, 그 죄를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법은 어떤 의미냐? 죄와 죄의식을 생산하고 처벌하는 그런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 뭐 감시인 프란츠로부터 감시인 빌렘, 감독, 예심 판사, 법원의 그 사환, 또 태형리, 변호사, 뭐 법정 화가, 법정 신부, 가수들, 그다음에 보다 높은 재판관들, 최고의 재판관, 이런 어떤 그 권력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주되고 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케인은, 요제프 케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 죄가 기소된 죄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죄를 어떤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애를 쓰지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음? 죄를, 잘못을 내가 저지른 것은 아닐까, 부정하면서도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체포되고 소송에,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일종의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요제프 케인은 개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법정 당국이 즉 이데올로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법정 주의를 배회하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권력에 결국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이 요제프 케이는 개처럼 결국 처형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프란츠 카프카 소설 소송의 그 압축된 어떤 줄거리입니다. 이제 카프카는 그 파혼 직후에 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파혼에 관한 대담을 하면서 그걸 법정으로 그러니까 카프카는 삶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제기한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소신과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이제 파혼과 관련해서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여기서 나는 이제 카프카 본인을 말하죠. 나는 도시, 가족, 직업, 사회, 사랑 등등 민족 공동체에서 나 자신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이거 이제 하나의 무력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송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극단적인 처벌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이 소송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형 선고로 소설은 이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소송 또는 법정의 의미는 뭐냐? 불안하죠. 불확실성. 그다음에 어떤 그 좌절, 소외, 그다음에 익명의 관료 조직. 지금 이제 관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를 관료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료제, 관료 조직. 그러니까 관료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뭐 독선적이거나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이제 관료제의 폐해로 이렇게 그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측면을 그런 그 관료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포되고 소송에 개입돼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어, 관료제의 어떤 희생양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불합리하고 공포, 지원율 추해, 절망, 출구 부재, 언제 소송이 끝날지, 그다음에 다른 비슷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결코 소송이 끝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무죄를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이제 법정의 의미를 조금 있다가 이제 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두 편의 논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을 좀 요약해서 읽어가면서 이 소설의 의미와 문제의식을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설에서 묘사된 법정은 현실적이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권력,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인간을 예속시키는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무대 공간은 요제프 K가 거주하고 있는 하숙집, 그다음에 그가 근무하는 은행, 그다음에 이제 오가는 어떤 길들, 빈민가의 아파트, 서리와 금고가 있는 사무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장소, 또는 이제 아주 낯선 칠흑같이 어두운 어떤 성당, 법정 관리들이 상주하고 있는 처마의 다락방, 아득히 긴 계단으로 통하는 외신 판사 사무실과 채석장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요제프 K는 이 무대들을 거쳐서 법정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묘사를 통해서 요제프 K는 거의 모든 처마다락방을 법정이 점령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법정에 이제 무소 부재성, 무소, 없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소, 없는 곳이 없다. 그다음에 부재, 모든 곳에 있다. 부재성, 자연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삶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이 편지에 어디서나 있는 그런, 그렇게 그러면서 인간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제프 K는 법정 세계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상 세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상 세계가 바로 법정임을 깨닫게 돼요. 이 소송 절차의 무익함은 이제 소설에 상세하게 또 서술되어 있죠. 그다가 이제 그러면서 또 이 법정과 그다음 법정의 그 미로 같은 소송 절차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개처럼 그 굴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끔찍한 어떤 결말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이제 이 카프카 소송의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해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카프카의 소송을,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우선 이 소송에서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오순희 교수님의 논문을 좀 빌려서,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여러 번 꼼꼼하게 읽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밑줄을 이제 형광색으로 그어놨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각적 압축해서
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좀 어려운 부분은 다 이해를 하려고 굳이 그냥 너무 예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의 장편 소설 소송을 소송의 어떤 그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가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예. 자, 밑줄 그어놓은 부분 위주로만 이야기할게요. 자, 카프카의 소설은 아까 이제 앞에 자료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혼 이후에 카프카가 느꼈던 그런 마음의 부담 혹은 일종의 죄의식을 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말합니다. 작품을 써 내려가는 동안에 이제 법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그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 법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관념들, 의미들이 소위 몽따주처럼 이제 더해지죠. 그래서 법에 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그 외연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들이 덧붙여지면서 의미가 확장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외연 확대의 예들을 예컨대 실정법적, 심리적, 철학적, 형이상학적 차원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글은 법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이 소송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요제프카 K죠. K 약칭으로 K 요제프카 인물 소송에 난데없이 체포된 그런 인물 은행원. 자, 이 요제프카의 내면과 외면을 넘나드는 법정의 구조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아, K의 일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체포는 됐는데, 일상은, 그러니까 인신이 구속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직장인 은행에 계속 출근이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 소송은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소송은 물론 이제 인신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소설을 그렇게 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이제 뭐 직장의 생업에 종사할 수는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가 저지른 어떤 죄에 따라서 일단은 불구속은 됐지만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뭐 공무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직위가 해제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처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소설에서 이 요제프 K는 일단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소송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법정이라든가 법원의 모습이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은 낙후된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인공의 요제프 K의 그 내면이나 악몽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간혹 또 이 낙후된 어떤 사법제도의 그 모순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과 밖에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메비우스띠에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듯이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서도 그 인물의 내면과 그 인물이 마주하고 있는 소위 소송 과정에서의 그 법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들을 묘사하는 그 외부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교차 중첩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이 인물의 내면에 대한 허구적 법정이 이제 그 이 메비우스의 안쪽이라면 카프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소설을 집필하고 발표하던 그 카프카 시대의 오스트리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낡은 사법제도가 메비우스 띠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 법정의 모습을 보면 이제 소설에서 이 이제 주인공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이제 삼촌이 올라옵니다. 근심스럽게 물어봐요. 너 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니? 카가 그렇다고 하죠. K가. 그러니까 삼촌은 낙담하면서 그런 소송에 걸리면 누구도 무죄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하나의 복선이 되는 거죠. 카프카가 곤경에 처했고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소설에서의 어떤 복선으로 기능하면서 카프카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특히 형사소송의 측면에서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낙후된 국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 이제 밑줄 그어놓기도 했지만 그것도 또 더 좀 압축하기도 할게요. 여러분은 읽어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그 오스트리아 19세기 후반에 도입된 오스트리아의 근대적 형사소송법에 주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피고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자기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날의 그 근대적 사법 체제와 유사하죠. 닮았죠. 그런데 카프카 소설 소송의 인물인 요제프 K는 그가 그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르죠. 자신의 제목도 모르고 기소와 관련된 서류도 일체 볼 수가 없고 법정에서는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법원은 요제프 K가 유죄라는 것을 단정만 할 뿐 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제프 K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카의 이 요제프 K의 의무가 되는 그런 매우 부조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 인물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고전 명작 읽기 6주 카프카의 소송을 또 더 깊이 있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